그 선배님이 가신 후로 이 노래를 부르면 저소조를 부르면 바로 그 선배님이 생각이 나서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 그날이 오면 내 짧았던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리라 노래 불렀던 젊은이 21살의 대학생 박종철은 그 노랫말처럼 지극히 짧은 젊음을 살다 갔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역사를 바꾸었다. 은폐될 뻔한 그 죽음의 진실은 경찰의 물고문으로 밝혀졌다. 2명의 수사관이 구속되었으나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박종철의 죽음은 불씨가 되어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행동은 막강한 공권력으로 진압되었다. 2월 7일, 3월 3일 박종철을 추모하기 위한 범국민 집회는 원천 봉쇄되고 말았다. 전두환 정권은 이에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된 것이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그것은 12.12와 5.17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비정상적인 정권과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국민과의 한판 승부, 실로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너를 삼키자들이 1987년 4월 23일 종철의 어머니와 누나는 경찰의 감시를 어렵게 따돌리고 서울대에 와 있었다. 이날은 종철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 전두환 대통령이 호원 조치를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종철이 다니던 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는 그의 100일째가 올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화성에서 전화가 와서 밥차로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죽이는 저 인간 뺏기는 들은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니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 일어서고 앉는 모든 걸음이 혼이 나간 듯했다. 한 존재의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100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정철아 나의 원수는 아버지가 갖고 있거든 정철아. 정철아. 우리 정철은 죽지 않았다. 우리 정철. 우리 사랑하는 정철이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 무슨 가랑치 않은 일입니까? 박종철은 아직도 그들 모두의 화두였다.
100일째를 마치고 학생들은 대오를 갖추어 가두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도 교문은 일찌감치 전투 경찰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학생들의 가두 진출은 무산되었다. 최루탄을 앞세운 정부의 강공책 앞에 국민들의 분노는 속수무책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시점에 남모르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전기가 준비되고 있었다. (87년 1월) 중순 영등포 교도소. 이곳에는 당시 민통년 사무처장이었던 이부영이 직선제 개헌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이 감옥 안에서 후일 역사를 움직일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남영동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2명이 제가 수용돼 있는 그 사동으로 벼랑간 수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남영동 출신 대공수사관들이라고 해서 제가 좀 경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이상해요. 한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방 안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두 경찰관은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왜 자기들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과의 면회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이부영은 고문 경찰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건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쓰는 갱지, 휴지에다가 볼펜 심으로 아주 잔글씨로 그 기록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쓴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또 기록을 하고 이렇게 4차례 정도에 걸쳐서 바깥으로 그곳에서는 비둘기를 날린다고 하는데 이 몰래 쓴 편지를 저희들과 가까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교도관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분들에게 알린 거죠. 그것은 기꺼이 연락책을 맡아준 헌신적인 교도관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부영은 그들을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불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 사실을 밖으로 알린 그 영웅 중의 한 사람은 아직도 현직에서 근무 중이었다. 규정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한 학생이 죄 없이 죽었는데 그것이 조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부영 씨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 저도 그것을 동조를 하고 공무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공무원이 꼭 잘못된 부분을 알릴 수 있으면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쪽지는 몇 사람을 건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전해졌다. 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는 그의 집전으로 광주 항쟁 희생자 추모 미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폭탄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4일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두 경관을 포함해서 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5명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었다.
서울대생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혐의로 경찰관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정구영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오늘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2명만 사건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던 것은 당시 경찰관 5명이 어차피 지휘 책임을 질 조경희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공모했었으며 상급자들이 이 사건을 조작한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어서 처음 박군을 연행한 것은 조경희와 황경희, 사제단의 폭로 사흘 뒤 황정웅 경위, 반금곤 경사, 이종호 경장 등 3명의 고문 경관이 추가 구속되었다. 우리는 뭐 어떤 확신, 믿음을 가지고 발표했고 또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러나 너무 어두운 때였기 때문에 혹시 잡혀가서 조금 약간의 곤욕을 치룰 수도 있다. 그 정도 우리 각오하자. 혹시 계속해서 은폐할 생각이 있으면 체포당할런지도 모른다. 체포될 때를 대비 조금은 했죠. 정부 여당은 당황했다. 박종철 죽음 후 4개월여 다소 수그러들었던 민심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개각은 최근 연이은 사건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서 국가 목표를 성취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내무장관, 법무장관, 안기부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 권력의 핵심 요직이 모두 경질됐다. 박처원 치안감 등 3명의 대공수사처 간부들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한 배후로 추가 구속됐다. 공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사태는 그것으로 진정되지 않았다.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진상은 또 한 번 온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막혔던 둑이 터지듯 그 분노는 마침내 대규모 시민 항거의 모습으로 터져나올 것이었다.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이곳은 87년 당시 민주화 세력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든 장소의 하나였다. 박종철 추모 행사를 2번 하면서 모든 민주화 세력들이 절실히 느낀 것은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대규모 조직을 위한 논의가 무르익었던 곳이 바로 이곳 312호실이었다. 임명진 목사는 당시 조직된 국민운동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80년 그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리 재야 운동권과 우리 사회에 참 노도 황품처럼 불어왔던 이념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재야 운동권이나 민주화 세력이 다 풀뿌리 흩어졌었거든요. 각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힘을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박종철 군 사건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4.13 호원 조치를 보면서 이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가 힘을 합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국민운동본부입니다. 5월 27일 재야단체와 종교단체, 야당을 망라한 범국민연대기구가 발족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 이름 붙여진 이 기구는 발기인만 무려 2,200명을 헤아렸다. 이들은 미리 준비되고 있던 박종철 사건 은폐조작 규탄 대회를 더 확대하여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대규모 전국 투쟁을 벌이고자 했다. 국민대회 개최 일시는 6월 10일 오후 6시, 전국 20개 도시가 대상이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 시달된 행동 지침은 이러했다. 1. 대회 참가자는 태극기를 지참할 것. 2. 6시를 기하여 애국가와 함께 경적을 울릴 것.
3. 6시를 기하여 전국 교회, 성당, 사찰에서 타종할 것. 4. 밤 9시부터 10분간 소등한 뒤 TV를 보지 말 것. 국법 수호와 치안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경찰로서는 이 같은 불순 집회가 야기할 사회 혼란 책동과 국민 생활의 안정 침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일 대회를 원천 봉사하기로 한 경찰은 제야 인사와 학생 등의 대회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예상 직결지에서부터 초동 진압하고 대회장 주변을 3중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6월 10일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일이었다. 간선제 선거 방식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그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집권당 내부의 권력 세습 결정을 명백히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6월 10일로 아무런 이견 없이 신속히 결정을 했습니다. 집회 봉쇄를 위해 서울 시내에만 160개 중대 2만 2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치안당국은 완벽한 집회 봉쇄를 위해 버스, 택시 회사의 차량에서 경험기를 제거했다. 직장인들을 조기 퇴근시키도록 했으며 행인들의 애국가 합창을 막기 위해 6시에 하던 애국가 5개 방송까지 금지시켰다. 국민대회의 서울 개최 장소는 성공의 대성당. 그러나 이곳은 하루 전부터 사법경찰들에 의해 3중 4중으로 포위되었다. 일반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경찰의 봉쇄 상태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원천 봉쇄에 대비하여 성당 안 영빈관에는 6월 7일부터 이미 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이 들어와 있었다. 박형규 목사, 금영균 목사, 지선스님, 재정구, 양순직, 김명윤, 김병호 등 지도부 10수명. 그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의 시간이 흘러갔다. 마침내 6월 10일의 아침이 밝았다. 오전 10시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오전 11시 즈음 서울 시내 대학들에서는 60대회 출정식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날 연세대 시위에서 경영학과 2학년 학생인 이한열이 최루탄에 피격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날 대회 참가자들의 감정은 크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당 전당대회에서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노태우 당대표가 차기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4.13 호원 조치에 따른 간선제 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민정당의 권력 승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또한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후 권력 구도를 확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 순간 영광스러운 민족사를 창조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역사적 신화를 창조하신 전두환 정제 각하와 우리랑 오후 1시경 거리에서는 바로 그 민정당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일찍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6개 중대 900여 명의 철통 같은 포위로 봉쇄되어 있는 성공의 성당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은 태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국민대회는 과연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대회 개최 시각인 6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6시 정각.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42번의 타종이었다. 해방 후 42년 동안의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하자는 염원을 담은 종소리. 그리고 수많은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그 종소리에 응답했다. 경찰 병력의 봉쇄망을 뚫고 본 대회장에 진입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었다. 향후 20여일간 이어질 시민 대항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우리가 유인물을 대회 유인물을 한 30만 장 정도를 배포해서 시내 전역에 뿌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본의 상임집행위원 포함해서 13분만 그 대회를 거기서 치르게 되었지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이제 그 성공회 신부님들 10분 하고 그렇게 한 4, 50분이 우리가 그 30만 장을 뿌린 대회장에서 대회를 정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대회를 마친 유시춘은 박종철 영정을 들고 국민운동 본부의 다른 대표들과 함께 성공회 대성당 문을 나섰다. 그러나 100m도 못 가 전원 체포되었다. 경찰은 국민운동본부 수뇌부 13명을 전격 구속했다. 항쟁 초기에 이미 지도부는 괴멸 상태였다. 그 지도부가 없이 6월 항쟁을 치른 거예요. 지도부라는 게 뭐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습니다만 나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지도부가 거의 다 이렇게 와야 되는 상태에서 6월 항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6월 항쟁이라는 게 어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치러진 그런 항쟁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치러진 행동이다. 가두 시위는 이미 6시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월 7일, 3월 3일 집회에 비해 시민들의 호응도는 전에 없이 높은 편이었다. 시위의 양상도 격렬했다. 호언철폐, 독재 타도의 함성이 온 거리를 뒤흔들었고 최루탄에 맞서 짱돌이 날았다. 도심의 거리가 전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지방 22개 도시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도착한 게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길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전장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의 현장을 체포돼 가는 과정에서 창너머로 보고 이 대회가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이후 한 20여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는 체포돼 가던 저희 국본의 집행위원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고무시킨 것은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그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당시 국민운동본부의 상근 간사였던 김범현은 그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서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 전화를 안 받고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뭐 한 낮 동안에 안 받고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전화벨은 뭐 계속 울렸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직접 밖에 나가서 이제 전화를 해주는 이제 뭐 간사들이나 아니면은 전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시민들의 목소리나 그런 뜨거운 열기를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뭔가 이렇게 성과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 변화의 요소를 주고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여기저기서 국민운동본부의 행동 지침에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사가 9시 뉴스라는 게 그때 땡전 뉴스라고 해서 땡하고 종 치면 전두환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은 땡하고 종치면 그때 전두환 얘기. 9시 뉴스 우리가 보지 말자. 텔레비 다 끄고 불도 끄자. 그런 운동을 우리가 했는데 내가 그때 국민운동본부에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이제 종로가에 그 동숭동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는데 9시가 되니까 뭐 불이 그냥 다 꺼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몸으로 느꼈다. 김영수에게 그날의 시위는 가장 길었던 시위로 기억된다. 6월 10일 상황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동참은 아닐지라도 박수를 친다거나 내지는 아주 관심 있게 본다든가 아니면 남대문 시장으로 이제 저희들이 주로 그 신세계 앞 남대문 시장에서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밀려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시장 보러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호의적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되고 있다. 뭔가 그 시민들이 서서히 이제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몰라도 깨어나고 있다. 대모대가 진을 치고 앉으면 주변에서 장사가 될 리 없었다. 때문에 시위라면 늘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상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인들까지 나서서 학생들을 보호하려 애썼다. 남대문 시장에서 오래 7기상을 해온 이강수. 그 역시 당시 수많은 학생들을 가게 안에 숨겨주었다. 이제 전경들한테 몰려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뭐 치료탄 가스, 뭐 눈물, 콧물 막 범벅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하여튼 학생들을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오게 해서 샷다를 내리고 그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뭐 학생들이 뭐 아비 귀환으로 소리치면서 눈물, 콧물 범벅돼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저희도 같은 뭐 정말 시민으로서 우선 어려운 사람 뭐 도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저기 상인들이 막 가게도 이리 숨겨주고 저리 숨겨주고 아치면 안 되니까 이리 숨겨주고 저리 숨겨주고 또 막 목마르다고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도 주고. 그때 나도 같이 동참을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호응한다고 봐야죠. 그냥 그때 당시에 정권 하여간 뭐 개편 5분 전이었으니까.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서 대소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역은 약 30여 군데를 헤아렸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광주, 대구 등 22개 도시에서 약 30여만 명이 대회에 참여했다. 7시 넘어서는 서울역이 최대 격전지가 되었다. 8시경 일부 시위대는 파출소를 점거했다. 시위군 중 2,000명은 민정당 대통령 지명대회 축하 리셉션이 열리고 있던 힐튼 호텔 부근에서 경찰과 접전을 벌였다. 그날 저녁 60대회의 연출자들이 성공적인 대회 종료를 자축하고 있을 때 명동성당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퇴계로와 종로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경찰에 쫓기던 시민 학생들 800여 명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시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시위가 밤까지 계속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이제 쫓겨 들어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명동성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경찰 병력도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 교구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진압을 하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이제 그때부터 10일 저녁부터 이제 계속된 거죠. 이들은 입간판, 성당 폐품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운동 본부 측은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에 본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해산을 종용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이 국면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학내의 각종 폭력 시위 및 불법 집회를 주도해왔던 좌경 운동권의 핵심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 난동분자들은 종교 집회장인 명동성당을 이른바 성역임을 선언하고 좌경 공산혁명의 본거인 해방구로 설정하는 등 조국장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의 자제 노력을 외면하고 난동을 계속할 경우 이를 60 집회하는 성격을 달리하는 체제 전복적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빠른 시간 안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농성 학생들을 좌경 용궁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성당의 주인격인 서울교구청 신부들은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을 적극 지지 동참하며 사제로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들에게도 농성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많은 시민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명동성당은 이제 6월 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명동성당 부근으로 집결하여 지원 투쟁을 벌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면 부근의 직장인들도 명동성당 앞으로 몰려 나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보냈다. 당시 외환은행 본점에 근무했던 박래우는 명동성당에 고립된 농성자들을 위해 은행 안에서 모금을 했다. 제가 모금함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돌렸죠. 그래서 거의 100%가 아마 그 모금을 다 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하얀 봉투인데 하얀 봉투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두툼했죠. 1,000원짜리가 많이 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 골목으로 가서 이제 봉투를 집어 던졌는데요. 그 던지기 전에 이제 우리 당시 이제 외환은행 직원들도 당신들과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격려문이랄까요? 그걸 이제 썼죠. A4 용지에다가 빡빡하게 썼는데 그 쓰는 거는 전재주 씨가 이제 썼고요. 저는 이제 그 양반이 그 식당 안에 이제 들어가서 쓰는데 망을 이제 보는 역할을 했죠. 그때 망을 보는 때의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당시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받은 격려 편지들은 크게 확대 복사되어서 성당 입구에 나붙었다.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뜨거운 가슴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끝나고 함께 손잡고 춤을 출 때까지 용기를 가집시다. 명동성당과 담 하나로 인접한 개성여고. 이 담장은 당시 명동성당 농성 학생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루트가 되기도 했다. 김정선은 당시 개성여고 2학년, 그 역시 그런 경험을 했다. 일단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휴지나
일단 기본적인 뭐 특히 언니들이 뭐 생리대라든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급하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시면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한둘 이렇게 전해주는 애들이 있었다가요. 일단은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쓸 게 없고 당장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단식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학교 내에 이제 애들 몇 명 애들이 이제 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니 오빠들 쓸 양말이라든가 뭐 생리대라든가 휴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해주게 됐죠. 담장 넘어 전해진 물품들 속에도 격려의 편지가 따라 붙었다. 보내는 물건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꼭 보고 싶은 언니 오빠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웃으며 보고 싶습니다. 개성여고 동생들.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 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못 미쳤던 평범한 셀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로부터 성당 미사가 끝나고 신도들도 모금 대열에 함께했다. 15일 이들이 자진 해산할 때까지 농성장에는 어마어마한 격려와 지원이 답지했다. 식량, 의류, 약품은 남아돌고 성금만도 2천여만 원이 넘었다. 시민들이 12시면 점심시간이니까 12시에 이제 내려가서 호소를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넥타이 부대들의 그 환호성, 예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국가 선창을 하면 저쪽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 따라 불러주는 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시위들의 감동이죠. 감동의 순간이고, 야 함께 하고 있다. 야 뭔가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 정말로 변화의 움직임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위 자체의 어떤 힘이랄까. 사람이 안 먹고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이틀, 3일 지나게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도 뭐 그렇지 않은 아주 의기충천했던 것이 이제 그런 것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들은 더 이상 시위 대열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점심때마다 인근 직장에서 대거 몰려나온 넥타이 부대들이 명동 거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거대한 파도를 이루었다. 바리케이트 저쪽에서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노래를 하면 바리케이트 이쪽에서 구호로 화답을 했다. 바리케이트 저쪽과 이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6월의 명동 거리는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며 흘러가는 뜨거운 강이었다. (6월 13일) 아침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국관계 책임자들을 수집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때 고건 내무장관은 상황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시민들이 동조 가담하거나 고무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6월 11일 시민들이 주변에서 손뼉을 치거나 경찰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6월 12일 군중이 합세했고 시민의 호응도가 두드러졌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경 시위대가 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시민들이 즉석 모금을 했습니다. 진압경찰은 주변 군중들의 야유로 사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에 비판이 많습니다. 급진 좌경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연계되어 있으니 그 연계 상황을 파악하시오. 현 정부를 타도하고 그 후엔 야당 세력도 타도하려는 3단계 공산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혼란을 좌경으로 몰아붙이던 구태의연한 관행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급진 좌경도 제야 운동권도 아닌 이 나라 평범한 중산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일찍이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를 짓지 않은 말없는 다수라 지칭했던 계층.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중산층의 이반을 가속화시킨 것은 최루탄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이한열이 의식불명인 채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도 경찰은 하루 2만여 발이 넘는 최루탄을 쏴대고 있었다. 최루탄은 도시 전체를 시가전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국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였다. 시위 현장에서는 고문 정권, 살인 정권에 최루탄 정권이란 수식어가 하나 더 생겨났다. 최루탄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란 뜻이었다. 이한열 말고도 크고 작은 최루탄 희생자가 속출하면서 최루탄 피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가 거리의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성 단체들은 최루탄 추방 운동에 앞장섰다.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정경도 내 아들이고 학생도 내 아들 딸인데 최루탄 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왜 꽃도 못 받아요? 꽃 받으면 안 돼요?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이거 받아서 엄마는. 최루탄 추방 운동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루탄에 대한 염증, 그것은 곧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염증이었다. 넥타이 부대는 이제 시위의 전면에 떠올랐다. 전제주도 직접 그 시위에 가담했던 넥타이 부대의 일원이었다.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외환은행 사무관리부 직원들 6, 7명이서 같이 야 우리도 여기서 한번 외쳐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에 나가면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 두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나갔더니 이 친구들이 합류를 해줬는데 그게 순식간에 약 1000여 명 군중으로 늘어나가지고 연좌를 하게 됐습니다. 자리에 연좌해서 상업은행 명동 지점 앞 사거리에서부터 명동성당 방향으로 그 약간 오르막이 있는데 그 자리를 전체 다 넥타이를 맨 시민들이 차지하게 됐죠. 이 넥타이 부대들이야말로 그해 6월이 낳은 또 하나의 꽃이었다. 이들의 참여로 항쟁의 주체는 더욱 폭넓게 확산되었고 그로하여 6월 항쟁은 명실상부한 시민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는 점점 늘어났다.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시위에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자가 많았다. 당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박태영은 여의도에 있던 회사로부터 버스를 타고 와 항쟁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시위에 동참했다. 그때는 힘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으니까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집권층에서 자기네 멋대로 하는 그런 거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났었죠. 너도 나도 같이 다 시위에 참여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야 이제 좀 민주화로 가는 길이 조금 트여 있지 않았느냐. 그 시민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기록한 이들이 카메라 기자들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
고명진은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였다. 사진기자나 카메라 기자가 있을 때는 절대 시위 학생들을 과격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내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은 덜 맞고 조금은 덜 고통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제 방송하고 신문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나 사진 기자가 사진을 아예 못 찍게끔 그 사진 취재를 방해하는 소대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른바 백골단이라 불리우던 사복체포조가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찍은 사진들이 신문 지상에는 대부분 나가지 못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불끈불끈 솟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현장을 뛰는데도 시민들이나 또는 시위하는 학생들은 뭐 권력의 앞잡이다, 권력의 시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도 외신 기자들을 굉장히 보호를 했던 겁니다. 적어도 외국에 나가는 보도는 그러한 어떤 그 편파적인 어떤 왜곡된 보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대접받지 못했던 그의 기자 정신은 불멸의 한순간을 포착하여 후일의 역사로 남긴다. 대형 태극기 앞에서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외치며 맨몸으로 경찰 저지선을 향해 달려가는 한 시민의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은 후일 6월 항쟁의 상징이 되었다. (6월 15일) 아침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밤을 새운 토론과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농성 해산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항쟁을 주도해왔던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모두 현장을 떠났다. 5박 6일 110시간 만이었다.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농성을 풀더라도 향후 항쟁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그날 밤 명동성당에서는 시위대도 전투경찰도 물러난 자리에서 나라와 민주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올려졌다. 사제들과 신도들과 학생들 18,000여 명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함께 염원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이 땅 위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그날이 한시바삐 오기를. 그 간절한 기도가 18,000여 개의 촛불이 되어 명동 거리를 흘러갔다. 항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한열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열린 18일 최루탄 추방대회는 6월 항쟁의 분수령이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약 50여만 명이 참여한 이날은 5공화국 사상 최루탄이 가장 많이 사용된 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최루탄이 전두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날이기도 했다. 6월 18일, 당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최루탄 재고는 단 사흘치밖에 없었다. 이날 이후 외신 보도는 전두환 정권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최대 정치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세간에는 이른바 비상조치설, 계엄령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다. 이미 경찰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그 정부 당국에서는 강경 진압, 쿠데타 얘기도 실제로 농성할 때 학생들 입을 통해서 나왔고요. 시민단체 관계자들 입에서도 계엄 발표를 할 것이다. 쿠데타가 아니라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 당국자의 표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운동본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군부에서도 사람이 왔었습니다. 군부에서도 와서 만약 이게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우리가 군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 군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 군인. 아마 정보기관에 있었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6월 19일 10시 반, 실제로 대통령은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3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를 소집하여 비상조치를 전제로 한 군 병력 배치 계획을 시달했다. 대전과 대구에 1개 사단을 내려보내라. 2개 여단은 전남, 광주로 돌려라. 부산은 1개 사단과 1개 연대를 보내서 1차로 부산, 대구, 마산의 시위 사태를 진압한다. 서울은 4개 연대를 배치해서 주요 대학에 배치한다. 그러나 당과 정부, 군부, 미국까지 이 계획에 반대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 반정부 시위에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19일 저녁에 계엄령 선포는 보류되었다. 대신 전국을 타개할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이른바 6.29 선언.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씨 사면 복권을 포함한 민주화 8개 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은 정부의 항복 선언이었다. 국민이 이긴 것이다. 그 승리는 87년 1월부터 6월까지 분노하고 소리치고 뛰고 구르며 눈물 흘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구어낸 것이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사람이 역사였다. 기자 신성호의 2단짜리 기사가 없었다면, 의사 오연상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선택이 없었다면, 분노할 줄 알고 꿈꿀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목소리를 보태고 힘을 보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 뜨거웠던 여름, 6월 항쟁은 이한열의 장례식으로 마감되었다. 더 이상 최루탄도 정경도 닭장차도 없었던 그날, 100여만의 인파가 앞선 죽음들이 이루어낸 역사의 새 장을 넘겼다. (6월 10일) 이후 만 17일간 전국에서 열린 시위는 모두 2,145회, 참여 연인원 500여만 명, 발사된 최루탄은 모두 35만여 발. 이 거대한 물결의 시발점에 박종철이 있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당시 이렇게 외쳤다. 행동하는 국민 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 행동하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박종철이었다. 6월 항쟁은 박종철의 고독한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백만의 함성이 함께 도달한 바다였던 것이다. 박종철은 1987년의 어린 예수였다. (1987년은) 지나갔다. 노래는 끝났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1987년은 여전히 일깨워준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우리 속의 박종철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날은 과연 왔는가? 그날은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인가?